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상적 읽기를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보면 좀 흐린가요?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말에 그래 공감해. 근데 어떤 글을 읽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럴 수 있죠. 또 감동을 얻을 수도 있어요. 생각 일기 볼까요? 다음 두 작품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작품을 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환희 송가인데 원래는 노래예요. 선생님 조금 불러볼까요? 영화로운 조물주의 오묘하신 솜씨를 우리들의 무딘 말로 기릴 줄이 없어라. 봄비 맞아. 예, 맞아요. 베토벤의 작품이죠. 사실 이 베토벤의 작품은 원래는 독일의 시인 실러의 작품이에요. 시였어요. 시 한 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예, 시를 감상적으로 읽게 된 거죠. 감동을 받아 자 교향곡 9번을 작곡했다는 거죠. 자, 여기 요거는 오피리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남자친구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런 말이나 하고 다녔어요. 영어가 구리다고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to be 사느냐 or not to be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구죠? 햄릿이에요. 햄릿의 여자친구. 햄릿은 어느 나라 왕자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만 답해보세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 오피리어가 햄릿을 너무 사랑했는데 햄릿은 그 오피리어를 너무 괴롭게 해요. 왜냐면 햄릿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왕인데 누가 죽였냐? 삼촌이요. 심지어 삼촌은 햄릿의 엄마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무슨 콩가루 집안? 그러다 보니까 햄릿은 늘 엄마를 미워해야 될지 미워하지 말아야 될지 또 삼촌을 응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오피리오의 오빠와 이 결투를 하다가 그만 오피리오 오빠가 죽거든요. 그럼 오피리오는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인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햄릿이죠. 자, 이렇게 시가 노래가 되거나 또는 하나의 희곡 작품이 그림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이 박경리 선생님의 남옥이라는 소설로 바뀌기도 하고 기영도 선생님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 시가 영화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작품, 그게 시든 소설이든 이런 작품들을 감상적으로 읽게 되면 그것들이 다른 작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적 능력. 뭐죠?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 이건 이거야. 그래.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정의적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의적이라는 건 어떤 정서나 의지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뻐, 슬퍼, 이거는 싫어, 나빠 이런 것들이 정의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을 주로 발휘하는 것이 뭐다? 감상적 읽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 슬픈 이야기 같은 거 읽다 보면 문학 작품 읽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미안해요. 선생님이 뭐가 있다고요? 네, 천식이 있었어요. 그 정화라는 말은 그 사실은 깨끗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좀 교양을 배워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시학이라는 책에 그때 당시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니라 그때는 모든 문학 작품이 시였어요. 근데 그 시학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왜 비극, 슬픈 연극을 보냐? 왜냐면 그 슬픈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 뭔가 이렇게 샥 하고 빠져나간대요. 시원해진대요. 우리 꽉 막혔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해지잖아요. 뭘 했기 때문이에요? 똥오줌을 놨기 때문이죠. 지저분하다고요? 아니요. 이거 교양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똥오줌을 누는 거 배설하다 이러는데
그리스에서는 그걸 뭐라 부르죠? 카타르시스. 뭐라고? 카타르시스. 그리고 이 카타르시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비극을 보고 난 후에 느끼는 느낌.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는 바로 뭐다? 감상적으로 읽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쪽 넘어올게요. 우리가 어떤 글을 공감하고 감동적으로 읽으려면 자세히 살피고 난 다음에 그래,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같은 느낌이야,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학 작품에서는 당연히 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는요,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의 그 어떤 논설문 또는 안중근 선생님이 쓰신 논설문 같은 거 읽으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생님 과학동화 같은 설명문 읽을 때 어머 이랬구나 이러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물론 감상적으로 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문학이지만 논설문도 설명문도 우리가 감상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허클베리 핀이나 걸리버 여행기, 닐스의 모험, 아르미안의 네 딸들은 만화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웹툰을 많이 읽죠. 여러분 닐스의 모험 모르겠다고요? 닐스의 모험은 닐스라는 남자아이가 몸이 작아져서 기러기, 자기네 집에 기르던 기러기와 함께 여행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러기 등에 타서. 아르미안의 네 딸들은 혹시 아나요? 이게 왜 만화인데요? 선생님 네이버 만화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이버 웹툰 중에 고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외모지상주의 그런 것도 봤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양한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만화나 아니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상상력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자, 그다음 감상의 비교와 내면화 이랬는데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소통하는 거야.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문학 작품 읽기 싫어요. 에이, 선생님 뭐야? 이거 뭐 황당무계하고요. 뭐 이따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재미있는데 이렇게 되죠. 해리포터 재미있는데 이렇게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갑자기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막 울었어. 어머, 제가 불쌍해. 이랬는데 우리 대학 동기 남자아이들이 선생님 막 놀렸다고 해요. 뭐 남숙이는 글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울었대. 이랬는데 선생님은 이 제재라는 아이가 너무 불쌍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필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글을 쓴 사람은 정재찬이라는 사람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선생님은 떠오르는 것이 빈센트 반 고흐죠. 한 번 더 읽어줄까요? 빈센트 반 고흐. 독일어예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떠오르는데 정재찬이라는 분이 두 편의 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는 저녁에라는 시입니다. 자, 김광섭 선생님이 쓴 저녁에.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낭독을 해야 돼요. 자,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어때요? 이 시 어때요? 뭐 내용은 이런 거네요.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제 잠이 잘 안 오면
마루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이불 깔아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런데 한 별 10개 정도 되면 나도 뭐 그렇게 자게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정말 수많은 별들 중에 저 별 하나가 나와 어떤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별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치만 우리는 또 어디서 무엇인가가 되어 다시 만난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예, 다시 태어남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 문제요. 윤회설 뭐라고? 윤회설. 근데 이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시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림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글은 김환기라는 현대화가가 그랬는데 이 분이 이 그림의 제목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저녁에인데 그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또 이 시는 노래로도 바뀝니다. 1980년도에 그 유심초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 2명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죠.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두루룩 두룩두룩 이런 노래였어요. 좀 가사가 다르죠.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이렇게 조금 가사서 바꾸고 또 뒷부분은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리 이렇게 다른 구절을 넣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노래로도 바뀌기도 하죠. 그럼 이 시에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감동은 어쩌면 우주적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만나고 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연 끝에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연이 뭐죠? 여기 선생님이 적어와 봤는데 인이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연이라는 것은 뭐 비료나 물이나 햇빛 이런 것들이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신문 기사가 있어요. 선생님 신문 기사도 감동적인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설명문, 논설문 다 감동적이라고. 그런데 거기 이런 신문 기사였어요. 500년이 훨씬 넘었죠. 500년, 600년 그 정도 된 고려 시절에 그 연꽃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그 씨앗은 수백 년 동안 그냥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어서 학자들이 과연 이게 지금이라도 연못에 심으면 어떨까 싶어서 심었더니 꽃이 핀 거예요. 그 꽃이 핀 사진을 선생님이 신문에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모두는 어떤 씨앗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주신 달란트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이에요. 내적 원인, 또 어떤 직접적인 것, 또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그 씨앗이더라도요, 연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를 되는 거예요? 연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 뭐 또는 가깝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다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인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인이 있더라도 좋은 연을 못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연이 중요하죠. 노래도 있죠.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들어봤나요? 예,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미안해요. 이선희 선생님이 미워하겠네요. 선생님이 이 노래를 뭐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음이라 잘 모르지만 이 인연이라는 이 노래 가사에도 당신은 선물이다. 여러분이 인이라면 선물 같은 연을 꼭 만나야 되거든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 저녁에라는 시를 읽더니 갑자기 독서 선생님이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글을 읽고, 그 감명을 받으면 이렇게 다른 것으로, 다른 장르로도 이동이 되고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시 어디서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 타이핑 해본 적 있나요? 예, 요즘은 별론데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를 시작할 때 타이핑을 꼭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별 해는 밤이라는 타이핑을 연습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은 별 해는 밤이에요. 자, 별 해는 밤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별 해는 밤. 자, 여기 그림자가 져서 좀 바꿀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곡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 아이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나 마이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여러분 동주를 아세요? 동주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동주는 선생님 여기 적어왔는데 1917년 12월 30일 나라를 뺏긴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1945년 그 8월 15일에 해방이니까 해방을 얼마 앞두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선생님 윤덕후거든요. 윤동주 덕후예요. 윤동주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별 해는 밤은 선생님 거의 외우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계절이 지나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하늘에 가을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여름, 가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풍요의 느낌도 있겠지만 쓸쓸함의 느낌도 있을 텐데 시인은 그 별을 헤아려 봐요. 아까 별 하나 별 둘 하듯이 처음에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은 어머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거죠. 시. 근데 여러분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의 공통점 뭐죠? 추상적이라는 거야. 추상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추억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관념,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얘네는 추상적인 것인데 시인이 갑자기 어머니, 어머니 이런다고요. 여기부터 어조가 변화돼요. 앞에는 되게 천천하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러더니 시인이 갑자기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호흡이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다스러워져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러면서 폐경옥, 이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식 이름이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지도를 잠깐 그려왔는데 여기 우리나라죠. 여기 아래가 한반도. 여기 이제 여기 이쪽이 그 두만강이면 이쪽 위쪽을 북간도라 부르고 여기 압록강이면 여기를 서간도라 불러요. 그리고 이 북한도 이쪽 위에 하얼빈이 있어요. 하얼빈 하면 누구? 예, 안중근 선생님이 기억나죠? 이거 전체를 만주라 불러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의 러시아 땅인데 여기를 연해주라 부르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하도 일본 놈들이 여기서 이제 쳐들어온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만주로 연해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윤동준의 집 식구들은 이 북간도에서 살았어요. 윤동준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북간도에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연희전문, 서울의 연희전문이 지금은 연세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연희전문을 끝나고 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그 송몽규라고 영화 동주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송몽규라는 사촌하고 같이 잡혀서 결국은 이제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남잔데 윤동주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짧은 스포츠 머리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동주의 그 시체를 찾으러 가보니까 머리카락이 그 무릎까지 자라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를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청년 윤동주는 이제 1945년 2월 16일 날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 동주의 시는 전부 다 참 아름다운데 동주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소학교겠죠. 소학교 때 같이 이제 했던 이건 중국식 이름이죠. 폐경옥 이런 이국 중국 아이들 그 다음에 시집간 계집 애들 또 가난한 이웃 사람들 또 비둘기 강아지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외국 시인들인데 요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죠? 예, 여려요. 순수하고 착해요. 동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린 것이 또 순수한 것이 선한 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좋아하던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동주의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중에 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동주의 시를 이렇게 감상하는 글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특히 이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는 추상적인데 어머니는 실제로 우리가 엄마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추상과 관념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구체와 육체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디다? 예, 별 하나에 어머니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예, 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람의 글을 이렇게 후다닥 넘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뭐
문학, 여러분 독서 B만 보죠. 독서 B에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그 고전 문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고전 문학 같은 걸 뭐 이건 이거다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보고 나서 멋져 공감가 나 또 찾아 읽고 싶어 이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 글에서는 별이라는 소재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작품 김광섭의 저녁에 그 다음에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읽은 어떤 사람의 글을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감상적 읽기가 무엇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다닥 넘어가요. 그래서 학습 활동도 뭐 선생님이 그렇게 세게 안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학습 활동을 여러분에게 그냥 올려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 패러디 해봐라 이거죠. 여러분 그 가사 바꾸기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보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 유명한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별이라는 소설인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별이 소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 소설가인데 이 남자아이가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죠. 이 목동이 이 집 주인, 그 양의 주인인 아가씨가 이름이 스테파네트인데 스테파네트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들이 너무 바빠갖고 그 스테파네트가 산에 목동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내려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아가씨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자고 있는데, 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소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나는 생각했다. 이 별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느라고. 이 목동이 자기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있는 스테파네트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 혹시 배웠나요? 황순원의 소나기 이런 느낌도 나고 이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알퐁스 도데의 별 이 정도 알아둬도 좋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두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앞부분에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 줬던 몇 가지 교양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퀴즈를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낼게요. 퀴즈를 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소개해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윤동주의 다른 작품을 찾아봐요.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윤동주의 다른 작품 중에 짧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며 뛰어. 얼마나 멋있어요. 눈 오는 날에 강아지들이 막 눈 위를 돌아다니는데 윤동주의 눈에는 그 개가 꽃을 그린다고. 개 발자국이 이렇게 막 나잖아요. 발자국이 이렇게 나는 거 보고 꽃이다라고 표현한 이렇게 짧은 시도 윤동주의 시예요. 자, 뭐 이건 같은 경우에는 고종희 선생님이 쓴 글인데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되었다. 그래요. 막 이렇게 감전이 된 거예요. 제목이 뭘까요? 기억 비읍. 예. 고백이죠, 고백.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잖아요. 고백. 고정희.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되었다. 자,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읽고 고백. 그 다음에 조금 사이를 두고 고정희. 이렇게 작가의 이름을 하고 그리고 이 줄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쉬우고 그 다음 줄 이렇게 해서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되었다. 이게 낭송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별 해는 밤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이게 1년이잖아요. 여긴 조금 더 많이 쉬어야 돼. 여기 조금 쉬었잖아요. 여기 좀 더 많이. 다시 볼까요?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더 못 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동주의 별내는 밤 외에 다른 시 많아요. 뭐 자화상도 있고요, 간도 있고 병원도 있고 수많은 그 시들이 있는데 시를 찾아서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MP3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 녹음된 거를 선생님 파일로 보내야 돼요. KNS는 김남숙이죠. 소문자. 그 다음에 1362 전화번호니까 KNS 1362 한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일 쓸 때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를 본문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다가 뭘 넣으셔야 됩니까? 네, 낭송 MP3를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언제까지? 예, 일주일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일주일간. 선생님 메일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예요. 또 수행평가가 윤동주 시 찾기, 시 찾아서 뭐 하기? 낭송하여 선생님에게 파일로 보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애송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여기 고정희의 고백을 읽어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애송시를 나중에 학교에 오면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우선은 여러분이 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그냥 찾아만 두면 되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내주는 간단한 퀴즈는 뭘 하시고, 예,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시를 차서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 본문은 메일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낭송한 것은 mp3에 넣어서 예, 제출하면 이게 수행평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아먹은 걸로 알고 잘 모르겠으면 그 독서 공부방에 선생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는데 이 수행평가 설명하느라 기는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